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용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용어만 잘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도 절반 이상은 공부를 한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조성재 교수님께서도 강의를 해주시면서 일일이 용어의 뜻풀이를 해주면서 강의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미처 몰랐던 뜻까지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총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강의 함께 해주고 계세요.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교수 조성재입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농지법 두 번째 강의. 이제 3장의 농지 이용, 4장이 이제 농지의 보전인데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농지를 또 어떻게 보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농지 이용 계획 수립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유휴 농지, 이 대리 경작자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유휴 농지하고 휴경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유휴 농지는 농사를 져야 될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게 유휴 농지고요. 휴경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잠시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휴경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건 놀고 있는 농지고요. 휴경지는 쉬고 있는 농지예요. 쉬고 있는 데다가 또 농사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져야 될 농지에다가 농사를 안 진다. 그러면 그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농업이라는 게 오늘날 산업에서 매우 비중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농업만큼 중요한 산업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외상으로 모든 걸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다 현금 줘야 되는데 전쟁 난 나라에 누가 그 먹거리를 갖다 주겠어요. 그래서 전쟁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농사입니다. 역사상 큰 전쟁에서 항상 패배한 건 무기가 아니라 보급로가 끊겨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쟁에서. 그래서 농사는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농사 짓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뭐 농사 안 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 져야 될 만한 농지에는 놀고 있으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이 신청이라는 건 지금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사 지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유휴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유휴 농지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농사는 멀리 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인근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리 경작자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 지정할 때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그냥 막바로 지정하면 안 되고 지정하려면 예고를 해야 돼요. 그 예고를 왜 하느냐? 그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소유자 있잖아요. 원래 농사 질 사람이잖아요.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하고 그 이의를 받아봐서 그래도 그 이의가 타당성이 없으면 이제 지정을 하려고 예고 절차가 있다는 거. 그 예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거지 지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 경작자 지정 예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서 하는 거지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하면 이제 가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대리 경작자가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고요. 기간이 뭐 정하면 그 기간만큼 하겠죠. 자, 대리 경작자하고 아무런 이제 저 체결 안 했더라도 10%는 수수료 줘야 되는 거.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수확량에 그게 이제 대리 경작에 관한 거고 휴경지에다가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 오늘날 특히 고령화 또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농사 짓는 경우가 힘들죠. 그래서 농지는 원래 그 농작물은 그 농작물 소유자의
발자국을 듣고 큰다고 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하도록 돼 있냐? 원칙은 작용하도록 돼 있어요. 내 소유 농지면 그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임대차 사용, 남한테 빌려줄 수 있다. 임대차라는 건 돈 받고 빌려주는 거고요. 사용대차라는 건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도 전부 다 뭐냐?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 공부를 잘 하셔야 다른 법 과목들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빌려주든 돈 받고 빌려주든 빌려주는 거잖아요. 대차라는 게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임대차, 사용대차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용이 원칙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작용이란 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기 스스로 가족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들여서 하는 걸 작용이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뭐 그런 어떤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기억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기간 임대차 기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제외하면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하다. 여러분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민법에서 배우시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하고 농지 임대차하고 상당히 그 내용이 비슷하다. 누구를 더 보호하고 하는 규정이겠어요? 임대인, 임차인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겼냐면 옛날 집주인이 바뀌면 그냥 길거리로 나앉고 임차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이요.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농지 임차인이 더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농지 소유자보다.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소유자보다 그 주택에 새 들어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민법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공부 잘 하셔야 되거든요. 또 시험 과목이니까. 근데 주택임대차는 그 최소한 보호해주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근데 이제 그것만 여기 농지임대차는 3년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농지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는 그 규정이 비슷하다. 누구를 더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해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했다. 그래도 3년으로 본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했으면 2년은 적어도 보장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지임대차는 적어도 3년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2년하고 3년만 차이가 있지 임차인의 최소한 기간을 보장해 주는 점에서는 그 법 정신이 같다는 거죠. 법 정신이. 자, 그래서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런 규정도. 예를 들어 어느 농지를 내가 1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농사 더 보니까 재미가 쏠쏠해. 그 다음에 농사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3년 보장해 주죠. 1년으로 해도 3년으로 한 걸로 보니까. 너 이제 1년 계약했으니 올해부터 농사 짓지 마. 이 얘기를 농지 소유자가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예외 항상 뭐 이런 거에는 예외가 있는 것이죠. 뭐 질병, 징집, 취약 뭐 이런 이유로 있을 때는 당연히 뭐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예외적인 경우는 항상 예외가 있는 거니까 원칙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요 문제 요거 국유재산, 공유재산. 여러분 이제 국유재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 소유 재산이 국유재산이에요. 또 공유재산은 뭐냐?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이 공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 그 관리가 이용되고 또 공유재산, 즉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일 때 말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빌려줄 때 이 말이죠. 자, 이때는 이 전혀 그 일반적인 그 개인이 이 농지를 빌려줄 때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서면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또 기간, 아까 기간 있잖아요. 또 조정, 묵시의 갱신이란 건 뭐냐면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서로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다시 연장된 걸로 보는 걸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유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농지를 빌린 사람보다. 그래서 개인의 농지를 빌린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지를 빌린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분쟁 조정, 또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보호. 자, 계약의 그 확실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서면을 계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서면 계약. 나중에 서로 시골에서 거의 다 뭐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말했냐, 그 말했냐 이런 식으로 서면 계약을 원칙. 최근에 임대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지법에 이런 많은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거. 등기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에서 등기가 없어도 자,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냐? 주택 임대차에서 내가 그 주택 임대차에서 등기 안 해도 내가 주민등록 옮기고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임차인이라는 걸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알면 이런 내용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대항력 생긴다 이 말이고 또 요것도 묵시갱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택임대차도 계약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변경하는 뜻을 통지하지 않아. 아무 말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때에 이전에 임대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는 거.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똑같은 거거든요. 규정이. 자, 그리고 임대농지의 양수인, 그리고 산 사람 있죠. 농지를 산 사람은 임대인, 전주인, 전소유자죠. 그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쓴. 이게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나오면 두 가지 사항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기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소 보장되는 기간이 2년인데 농지 임대차는 최소한 3년이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를 빌렸을 때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즉 국가나 지자체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주택임대차처럼 임차인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게 이제 농지임대차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4장 농지법 마지막 장인데요. 농지의 보전. 농지는 잘 보전하고 있어야 계속 농사를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 사회에서 절대농지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사회에서 이 농지를 절대농지라고 하느냐? 여기는 절대적으로 농업하는 데만 써라 이런 의미에서 절대농지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른 어떤 개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즉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농지, 다른 일반적인 농지보다도 훨씬 개발이 안 되는 농지, 그래서 절대농지 이런 말을 쓰는데 절대농지라는 개념은 절대로 없어요. 농업진흥지역을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쓰는 거지. 앞으로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절대농지라는 용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농지법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왜 그런 걸 자꾸 쓰는지, 애매한 용어를 그거 써갖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아무리 찾아봤자 절대농지 없는데 어떻게 그럼 절대농지는 저기에도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농업진흥지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농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무슨 소리냐? 우리 아까 농지는 뭐였죠? 전답 과수원 농지고,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농지 개량시설에 부지거나 농업 생산시설이 있는 토지면 농지잖아요. 이 농지 중에 특히 더 농사를 짓는데 힘을 써야 되는 농지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뭘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러면 그 외의 농지가 이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게. 그러면 다시 농업진흥지역은 둘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 있는 곳에 지정하는, 주로 평야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농업진흥구역에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게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농사짓는 물이잖아요. 그 용수원 확보를 위해서 지정하는 게 바로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많겠습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많겠습니까? 8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는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절대농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야지에 농지가 많을 거잖아요. 거기에 지정된 게. 그래서 강원도 뭐 산골에 이런 게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면 이런 농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농업진흥구역이 훨씬 더 농업을 위해서 이용돼야 될 토지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농업 경영을 위한 행위, 당연히 농사 짓는 건 허용되겠죠. 그리고 농업 경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건물들 허용해 줘야 되겠죠. 농업인 주택이라는 거, 농사 짓는 사람이 사는 주택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시설, 그다음에 마을 공동이용 시설, 뭐 이런 것들, 즉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건물들은 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무조건 농사만 지어라 그러면 매일 뭐 멀리 떨어져서 왔다 갔다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공적 시설, 일정한 공적 시설은 우리나라 어디든 허용돼야 돼요. 국방, 군사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공적 시설이 허용된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어느 토지든 다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할 건 아니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농업 경영을 위한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거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농업진흥지역이 어떤 농지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도 허용해 준다. 자, 농업보호구역은 거기에 두 가지가 더 크게 더 허용돼요. 즉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거는 일단 농업보호구역에서 다 허용됩니다. 그런데 농업보호구역은 일정한 소득 증대 시설이나 생활 여건 개선 시설도 추가적으로 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보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한 거예요. 개발이 훨씬 안 되는 거예요. 농업보호구역은 그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지보다는 또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요 지정 대상 지역은 당연히 농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용도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지가 있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현재도 농사를 주로 짓지만 앞으로도 여기는 별로 개발이 가능성 없는 곳이잖아요. 단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없어요.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지역이에요. 그럼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은 있어요. 근데 그 서울시 녹지지역의 농지에다가는 농업진흥지역은 지정하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아까 구분하여 지정한다는 거 다 하셨고, 지정 절차,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 이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상급청이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지정을 한다. 지정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죠.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될 건가. 아까 당연히 뭐 농업진흥지역도 농사 짓는 건 무조건 허용해야 되죠. 농사 짓는 건. 그리고 공적 시설, 뭐 이거 누구나 다 대한민국 어느 토지나 다 허용되는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농업인, 어업인 주택, 또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 농사 질 때 꼭 필요한 건물들이잖아요. 또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회관 같은 주민 공동생, 농업인들의 공동생활 시설이 있잖아요. 또 농수산물 멀리 갖고 가서 가공하려면 힘들잖아요.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수송료가 많이 들잖아요. 그 가공 처리 시설, 또 시험 연구 시설, 이 정도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허용되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농업보호구역은 그 최소한의 시설에다가 요것도 더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소득 증대 시설, 생활 여건 개선 시설도 그 소득 증대하라고 관광농원 있잖아요. 농업보호구역에다가 관광농원을 2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만 제곱미터면 6,000평 정도죠. 자, 그리고 주말 농원 사업으로 3,000 제곱미터, 3,000 제곱미터는 9,000평 정도, 아니죠, 900평 정도죠. 그래서 6,000평, 900평 관광농원 사업, 주말농원 사업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돈 좀 벌어라 이 말이고, 생활 여건 개선 시설로서 단독주택, 원래 아까 보면 농업인 주택밖에 안 되잖아요. 그 농업인 주택이라는 건 농업인이 살 주택인데, 여기 단독주택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건축물 종류 배우셨잖아요. 단독주택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공간 빼고, 그러니까 전원주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대신 뭐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거 제한은 있어요. 어쨌든 요 농업보호구역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정한 건물도 허용된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 청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농지 전용 제한이 중요한 거죠. 농지 전용. 이 여기서 전용이라는 건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걸 말해요. 농지 외의 용도. 그래서 한자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오로지 전자가 아니라 바꿀 전자입니다. 바꿀 전자. 그래서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환한다, 바꾼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농지는 농지로 이용돼야 된다는 관념을 늘 가져야 돼요. 농지는 대단히, 여러분들 생각에 농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농지는 함부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전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허가 받아야 된다. 그 허가도요, 보세요. 허가권자가 장관이에요, 장관. 여러분들 웬만한 우리 공법에서 허가권자, 장관이 허가권자인 경우 없죠. 웬만한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허가권자는 있어도 요 허가권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이 농지 전용밖에 없습니다. 농지 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행정청끼리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대신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 허가권자인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는 해야 돼요. 자, 이 신고는 뭐냐? 신고는 농업인한테 꼭 필요한 거, 뭐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 또 가공 처리 시설, 시험 연구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미소, 또 연구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만 해도 되냐? 신고만 하고 전용해도 됩니다. 즉 농지에 뭐 연구소를 짓다, 농업용 연구소. 또 농지에다가 가공 처리 시설, 예를 들어 뭐 주스 만드는 공장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최소한의 시설과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유통 시설, 그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사고 파는 건물 있잖아요. 유통 시설하고 경사농지에 어떤 다른 건물을 짓는다, 경사농지를 전용한다, 이럴 때는 뭐만 해도 된다? 신고. 즉 이런 경우는 신고만 해도 되고, 그런 이외의 경우에는 다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고까지 농림부 장관한테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군구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남시에서 농지에다가 농업인 주택을 짓다. 농업인 주택이니까 당연히 신고만 해도 되잖아요. 농업인 주택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럼 성남시에다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농지 전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농지 전용을 하면 원칙은 허가,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자, 이 전용이라는 건 다시 농지로 복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농지로. 근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거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일시사용. 일시사용이라는 건, 전용이라는 건 앞으로 영원히 그 용도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지에다가 건물을 짓다, 앞으로는 계속 그 건물 짓는 용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농지로 복구해 놓는. 예를 들어 논에서 뭐 사금이 나와요. 그러면 금 다 캐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금 캘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농지에다가 뭐 현장 사무소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현장 사무소 끝나면 공사가 끝나면 다시 농지로 자 이건 복구 일시 사용하다가 복구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이건 복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용하는 거는. 자 이래서 돈 내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일시 사용하고 나중에 복구를 해놔야 되는데 복구를 안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미리 받아놨다가 그 돈으로 다시 원래 농지로 복구를 하는. 그래서 복구비를 내라고 해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내줄 때는 복구비 내놔. 너 나중에 복구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돈으로 복구할 거야. 자, 이 전용이라는 건 영원히 다른 용도로 가니까 이제 농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대체되는 농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 들어요. 또 대체 농지 만들려면 매립도 하고 바다를 매립도 하고 그래서 무슨 돈을 내라고 하느냐?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전용을 할 때는 요 농지보전 부담금 내라고 해야지 농지 전용 허가 내주면서 복구비 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농지로 복구 안 해도 되는데 왜 복구비를. 자, 이 경우에 타용도 일시 사용 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농지를 복구해 놓는데 왜 부담금을 왜 내요? 그러니까 그 농지를 없앤 만큼 농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돈이니까 농지 부담금 내라는 거니까. 그래서 요 돈을 각각 내야 되는데 이게 크로스로 엉키면 큰일 난다라는 거. 그게 농지 전용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농지법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고 그동안 공법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재 교수님과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부동산 공법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공법 과목이 조금은 쉬워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쭉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부동산 공법은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용어를 이해하는 싸움이다라는 걸 저도 느끼게 됐는데요.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